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최악의 안보 무장해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사기다. 한국당 지도부의 인식입니다.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과 한미협의, 남북미 3자 대화 등을 통해 협상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연석회의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 때문에 어렵게 열린 3월 국회가 안보 프레임에 갇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오늘 더 뉴스가 주목한 뉴스 키워드로는 미세먼지 꿀팁과 신용카드 공제 축소, 또 평양 협상팀, 그리고 영변 플러스 알파로 주목된 분강 등이 있습니다. 더 뉴스와 함께 하나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의 비상저감 조치 시행도 벌써 닷새째입니다. 청정 지역 제주도에도 처음으로 비상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유치원의 개학 연기 방침이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교육당국은 엄정 대응 방침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예고대로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고 잠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학부모 단체는 한유총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2인 1조로 근무 형태가 강화되면서 그나마 목숨까지 잃는 참변은 막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축배를 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양극화와 고용 악화, 여기에 수출 둔화까지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10여 명을 오늘 오후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지만 부적절 행위가 드러난 법관 명단은 대법원에 통보됩니다.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미세먼지의 공습, 사상 최악이라 할 만합니다. 미세먼지 청정 지역인 줄 알았던 제주에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바깥 공기를 맡는 게 참 힘이 들 정도인데요. 제가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이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기로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측정해본 결과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7 마이크로그램인데요. 공식 기록인 148 마이크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역대 최악이었던 1월 14일에 129 마이크로그램이 넘어서서 최악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장 그리고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특보 지역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서울과 경기, 충청과 전북 지역에 내려졌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 12개 수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닷새째 저감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행정 공공기관 차량은 끝자리 수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서울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도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수업에도 지장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실외 수업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인천, 충북 이렇게 3개 지역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혜 기자. 네, 김정혜입니다. 네, 학교 상황부터 알아보죠. 실외 수업 금지 지시가 내려진 지역이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지역은 서울과 인천, 충북 등 3곳입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 교육청이 어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학사 일정에 지정이 없는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 단축과 실외활동 금지를 검토해달라고 먼저 공문을 보냈었고요. 이어 오늘 인천 대다수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각 학교에 다시 단축 수업과 실외활동 금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서 오늘 오전 각 학교에 실외 수업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휴업이나 단축 수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체육활동이나 현장학습 등 실외 수업을 금지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는데 단축 수업이나 휴업 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보면 미세먼지 경보 시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 수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고 등하교 시간 등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됩니다. 천식이나 아토피 등 미세먼지 민감군임을 확인받은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휴업이나 단축 수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아직 휴업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의 초미세먼지 상황도 좀 알아보죠. 오전에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었더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후 1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7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오전 9시에 143 그리고 낮 12시에 15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가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역별로 측정한 평균값이고 지역에 따라 최고치 178 마이크로그램을 찍은 곳도 있습니다. 2015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되기 시작한 뒤에 역대 최고 기록은 지난 1월 14일 하루 평균 129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0시부터 23시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종합한 건데요. 이 기록은 이미 오전 상황에서 넘어섰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76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경우인 매우 나쁜 범위에 들고 있습니다. 자, 항공기나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의 안개까지 겹쳐서 가시거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천항의 경우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한 개 항로 한 척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통도를 오가는 항로에서는 3척이 운항 대기 중이고 인천에서 연평, 인천에서 덕적, 진리에서 울도를 오가는 항로는 11척 운항이 대기 중입니다. 전남의 경우 현재 목포에서 신안 가거도 등 2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무안공항 여객기도 한 편이 결항했고 4편은 지연 운항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도권은 비상저감 조치가 닷새째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비상저감 조치 시행되는 곳이 어디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이고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입니다. 5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에도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홀수날이라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가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합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은 80%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혜입니다. 수도권에 닷새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건 전해드린 대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스모그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건 지난달 말부터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달 20일 나쁨을 기록한 이후 26일 단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치솟았습니다. 100주년을 맞은 3.1절부터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거나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될 경우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 베이징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대기 오염에 대해 황색 경보 다음 단계인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엔 심각한 스모그로 다시 한번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의 대기 상황이 나빠지자 국내 미세먼지 농도도 증가한 겁니다. 당분간 중국 대기질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번 주 내내 국내 미세먼지 수준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보됩니다. 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연일 탁한 공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닷새째 발령됐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미세먼지 관련 꿀팁들 정리했습니다. 자,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은 미세먼지 차단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단, 식약처 인증을 받은 코리아 필터의 약자 KF 지수가 표기된 마스크만이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KF 옆에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좋지만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KF80이 권장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면 외출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실내에서도 공기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흡연이나 연기가 많이 나는 생선 요리 등 공기질을 안 좋게 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어도 하루 3차례 10분씩만이라도 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실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도리어 바깥보다 더 높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요리 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튀기거나 굽는 요리는 가능한 적게 하고요. 요리 후에는 반드시 레인지 후드를 사용하고 맞바람이 치게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라면 환기보다는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벽에 붙여서 설치하기보다는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놓아야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창문 근처나 베란다 등에 놓으면 미세먼지가 실내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가 공중에 덜 날리게 되는 만큼 공기청정기와 함께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효과는 더해집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로 인해 건조해진 호흡기는 물을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루 약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로 목을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 성분이 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점막을 더 마르게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우리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안구 결막에 미세먼지가 닿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렌즈보다는 안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또 눈이 가려울 때에는 비비는 것보다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맑은 하늘을 본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미세먼지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평소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꿀팁들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 형태가 강화돼 사망 참변은 막았지만 사고 이후에 다친 노동자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권 기자. 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입니다. 네, 먼저 사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는 어제 오후 제 뒤로 보이는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48살 윤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 석탄 공급 설비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끼임 사고는 윤 씨가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영균 씨 사망 사고 이후 강화된 2인 1조 근무 원칙에 따라 주변에 있던 동료가 사고 직후 기계를 멈추면서 참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내부가 여전히 위험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이후에 회사 측의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 10분입니다. 하지만 다친 윤 씨가 병원으로 출발한 거는 1시간 40분 뒤인 오후 3시 50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청업체 측이 사고 보고를 위해 윤 씨의 다친 부위를 촬영했고 병원 이송도 119 구급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측은 하청업체 측의 사고 보고가 늦어 병원 이송이 늦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하청업체 측이 추정한 사고 원인은 현장 이동 통로 불안정과 안전교육 미흡, 노동자 판단 오류 등입니다. 윤 씨가 설비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몸을 피했지만 피한 곳이 좁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서부발전 측은 CCTV 확인 결과 윤 씨가 이동 통로가 아닌 곳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공간이 매우 협소해 언제든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칠 수 있었고 사고 발생 이후 이를 감추기 위한 행태가 또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국정원이 오늘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을 상대로 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합니다. 3시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북미 합의의 결렬 이유를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파악했다는 북한의 추가 핵시설 위치가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까? 네,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이해훈 정보위원장과 여야 정보위 간사들을 만납니다. 서 국정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내용과 합의가 결렬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밝혔던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시설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회담 결렬과 관련해 민주당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한반도 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해 회담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가 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영변 핵 폐기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아는데 정부와 대통령만 눈을 감고 있다며 정권의 안보 무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현 정부가 안보 무장 해제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이 부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레면 국회가 다시 문을 열 텐데요. 각 당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한국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국회를 멈춰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쟁 대신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공교육 정상화법, 미세먼지 대책법안, 노동 관련 입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 권력개혁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회 정상화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월 국회가 한국당의 결단으로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선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민생, 외교 안보, 일자리, 정치 분야의 4대 정부 확정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20년 집권, 100년 집권이라는 오만한 꿈속에 민생도 국익도 없습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이러한 민생도 국익도 없고 정권만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여당과 또 정부와 치열하게 싸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국회 의사 일정은 물론 다른 핵심 내용도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 우려를 전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지나친 정쟁으로 가지 않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오후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베트남에 갈 때와 같은 길을 따라 어젯밤 북한에 진입했고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에서 베트남으로 갈 때는 약 66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속도가 빨라진 귀국길은 5시간 이상 단축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귀국길에도 베트남에 갈 때와 똑같이 최단거리 노선으로 중국을 가로질렀습니다. 지난 2일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해 난닝과 창사, 우한을 거쳐 내륙을 관통한 뒤 텐진, 선양, 단둥을 거쳤습니다. 전용 열차는 어젯밤 북중 국경을 넘어 신의주로 진입했고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에서 베트남 동당까지 갈 때는 약 66시간이 걸렸지만 귀국길은 5시간 이상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귀국을 서두른 것은 북미 간 핵담판 결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조속한 귀국이 필요했고 합의 무산과 장기간 여행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귀국길에 베이징에도 들르지 않아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는 점도 고려 요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일주일 뒤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대응 방안이 마련된 뒤 시간을 두고 회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길은 전 세계에 비상한 주목을 받았지만 귀국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언론 취재도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몇 주 안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록 양국이 아직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미국 아이오와주 존스턴 고교에서 미국의 미래 농부들이라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미래 세대 미국인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외교 책임자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자신의 야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연합훈련 축소를 결정한 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중단은 비용 문제 때문에 오래전에 내린 결정이라며 북한에 양보했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훈련 관련 문제는 결코 논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는 오래전 내린 결정이라면서 훈련에 너무 큰 비용이 들고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려 한미훈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이틀째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민 겁니다. 앞서 한미 당국은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캐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훈련 중단만 내줬다는 비판이 일자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뒤 회견에서도 한미훈련 비용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We spen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n those exercises, and I hated to see it. I thought it was unfair, and frankly, I was sort of the opinion that South Korea should help us with that. 훈련 중단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비용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회담 빈손 논란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큰데 미국과 1년마다 방위비 협상을 하게 된 우리로서는 추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 대열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선 게 12년 만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군요. 네, 오늘 나온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만 1,34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5.4% 늘어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달러를 돌파한 게 지난 2006년이었으니까 12년 만에 3만 달러의 벽을 허문 겁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인데요. 3만 달러는 일반적으로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뛰어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다소 길었는데요. 일본과 독일은 5년, 미국과 호주는 9년 걸렸습니다. 영국도 11년 걸렸는데요. 반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긴 14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결국 2년 연속 3%대 성장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요. 네, 1월에 발표했던 속보치와 같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년 연속 3%대 성장은 실패했는데요. 성장을 이끈 가장 큰 요인 정부 소비였습니다. 무려 5.6%나 증가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반대로 중장기 성장세를 결정할 투자는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1.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고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4%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네, 1인당 GNI 3만 달러 돌파는 일단 환영할 만한 뉴스 같은데 상황을 낙관하기만은 또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성장을 가늠할 투자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지난해 전체 명목 GNI 1년 전보다 2.9%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고요. 실질 GNI도 10년 만에 최악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 자체보다는 환율과 인구 증가세 둔화가 3만 달러 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설명한 것처럼 잠재 성장률 수준은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명목 성장률은 3% 성장에 머물러서 20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물가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 덜 늘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석유류와 채소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69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 0.5% 상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1월 0.8% 오른 뒤 두 달째 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14.2% 떨어졌고 경유는 8.9%, 자동차용 LPG는 9.9% 내렸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채소류가 15.1% 하락했는데 배추가 42.5%, 딸기는 21.3%, 파는 32.8% 떨어졌습니다. 반면 개인 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2.9% 올랐습니다. 지난달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개인 신용대출이 늘면서 1월 증가세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등, 시중은행 5곳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월보다 2조 5,331억 원 늘어난 573조 9,1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 전월보다 2조 6,378억 원 늘었고 1월 증가액보다는 소폭 확대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집단대출도 2월에 집단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8,760억 원 늘어나 1월 증가액인 1조 1,273억 원보다는 둔화됐습니다. 2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1월보다 확대된 것은 신용대출이 소폭 증가한 이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증권사의 당기 순이익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권사 56곳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9.6% 증가한 4조 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실적입니다. 수수료 수익은 9조 7천억 원으로 15.4% 늘었지만 채권과 주식 부진으로 자기 매매 수익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현직 법관 60여 명 명단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1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신관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입니다. 이들 법관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 개입과 선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 탄압, 헌법재판소 재판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파악되진 않았지만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사법농단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10명에 포함됐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검찰 수사기밀 내용을 10여 차례에 걸쳐 상사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전달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법관 신분이어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됐던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청와대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논의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재판에 넘기기에는 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를 구속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에 넘기진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포착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소가 마무리되면 전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은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며 수사 내용이 추가될 경우 기소 내용이나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 청탁이나 개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호텔 예약 사이트 너무나 많죠? 당신이 원하는 호텔이 딱 한 군데만 있거나 혹은 여기저기에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면 아이 머리 아파! 그래서 트립하고 원하는 호텔을 비교 검색해서 스마트하게 찾아주니까 호텔 트립하고. 아이들에게 공간은 가장 특별한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맑은 공기로 언제나 깨끗한 자연을 느끼게 해줘야 하고 에어컨의 직바람이 아이들의 꿈을 깨우지 않아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지난 2달 동안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모레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민주당은 각종 개혁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국정 난맥상을 짚어내겠다며 이른바 상임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사안에서 두 정당은 더욱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사안에 대한 두 분 생각을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검찰이 기소하기로 했다는데 그 안에 성창호 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분이 기소된 건 아마 그동안 그 임종원 공소장에 기재돼서 수사를 받은 분이 한 100여 분 되는데요. 그동안 어느 정도까지 기소를 할 거냐가 핵심 사안이었는데 좀 고위급에 있는 분들은 기소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얘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지법 부장 판사냐 아니면 고법 부장 판사냐 됐는데 지금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정보 들어온 거를 이제 그거를 그 형사 수석부장한테 보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밀 누설 혐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김경수 재판하기 전부터 아마 조사를 이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겸 뭐 피의자, 그러니까 뭐 참고인 겸 피의자라 그래서 사실은 뭐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했는데 이미 조사 받은 다음이었거든요. 재판은. 그래서 뭐 그거 관계없이 일단 수사 대상이었고 또 지금 영장 정보라는 거는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기록이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록이 옵니다. 그 사이에 그 정보가 이제 법원에 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중간에 수사 과정에 수사 정보가 셀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기소가 김경수 지사 건과 무관하게 그렇죠. 기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수사 정보가 사실은 수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법원에 들어가는 게 영장 청구할 때인데 그때 그 정보가 만약에 법원행정총에서 만약에 상대방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할 때는 원본만 딱 들어가는데 이것이 밖으로 셀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걸 내가 법원에 다 보내도 되나? 나중에 상대방한테 건너가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네, 자 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치열한 법률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이제 상대방이 그 형사 재판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부장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영장 관련 내용을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냐 여부가 다퉈질 텐데 그게 사법 행정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공무상 누설이냐에 관련돼서 법리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고요. 김경수 현 지사의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고요. 네, 모두 좀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3월 국회 개원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정당에서 양대 정당에서 최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죠.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꼽은 3월 임시국회 최우선 현안입니다. 윤리특위. 5.18 망언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그런 현안이 이미 다뤄지고 있는 윤리특위 문제, 그리고 민생 법안이 처리돼야 된다. 그리고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이런 순서로 꼽아주셨습니다. 한국당에서 꼽은 현안들도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뽑아서 저희에게 먼저 주셨는데요. 손혜원 국조 등 여권 인사들이 관련된 의혹 사건을 먼저 다뤄야 된다. 그리고 민생법안, 관련된 법안으로 탄력근로제, 또 최저임금법, 유치원 3법 등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이런 문제들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자, 보면 첫머리에 부각시킨 내용들이요, 서로 달라요. 두 번째는 민생법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던데 한국당에 여쭤보겠습니다. 손혜원 국정조사를 청문회로 이렇게 좀 중재하는, 뭐라 할까, 양보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시 국정조사로 회귀하는 건가요? 아니,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사실 뭐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절차가 다 다르고 개최 요건이 좀 다르긴 한데 실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나와서 진상조사를 할 경우에 관련자들이 참고인 진술하거나 증인 진술하시는 분들이 위증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심리적 압박을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등 이제 위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증언 절차가 있는 이런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내에서도 청문 절차니까요.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도 충분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꼽은 건 윤리특위예요? 네네. 이게 지금 5.18 특별법과도 관련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당내 징계 문제도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윤리특위에 사실은 올라갔는데 이게 전당대회 때 약간 유야무야 되면서 안 됐거든요. 당내에서 안 됐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안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5.18 특별법과 함께 해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게 계속 우리 당이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관련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 그리고 다 같이 다루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로 지금 어찌 보면 한 달 넘게 지금 국회가 공전됐어요. 지금 사실은. 손혜원 청문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실 필요가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윤리특위는 이제 7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제 상정을 다 하기로 지난달 말에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리특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도 있지만 그 세 분, 그러니까 망을 한 분들을 국회에서 이제 어쨌든 국민 여론들도 이번엔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됐습니다.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아니라 하여튼 청문회가 지금 한국당의 공식적인 요구인데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청문회라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상임위 청문회요. 상임위에서는 사실 이게 청문회 형식이 될지 그냥 뭐 현안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사실은 뭐 이익 충돌 문제가 굉장히 어찌 보면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뭐 송원석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만약에 손혜원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 현역 의원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뭐 선서 안 하면 된다 그러지만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서 아니면 뭐 이게 조사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물론 관련자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손혜원만 딱 집어서 청문회를 하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국정조사에서 후퇴한 그 부분을 이제 실제 지금 와 보니까 그럼 뭐하러 이렇게 주장을 했느냐, 왜 보이콧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으신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보한 겁니다. 무조건 3월 국회를 열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이제 국회 여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겠다, 같이 열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만약 국정조사 협조해 주면 당연히 국정조사 열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청문회 절차 내에서 아까 본인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증언 여부를 떠나서 일단 관련자들이 나와서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진상규명에 있어서 한 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정말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진실을 밝혀졌다. 그럼 그게 진실로 밝혀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고 이것은 절차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빈손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무용론을 먼저 제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좀 하기 쉽지 않다라는 의사가 표현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 문제가 여야 간에 어떻게 오늘 뭐 오후에 그 3당 간에 이제 뭐 의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그 두 당 모두 그 민생 법안 처리를 중요한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론해 주신 법안 중에도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당은 지금 상임위에 지금 패스트트랙 이미 걸려 있는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별도의 법안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논의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사립 유치원 그 원장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꼭 틀린 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 시스템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광고를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다. 조건은 있죠.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상의 내용에 나와 있는 재산권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되는 거는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그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에. 그 정당한 보상과 관련된 주장이다. 이런 취지 같아요. 제가 해석할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유치원을 만들 때는 일단 토지하고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서 짓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이자를 어떻게든 회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뭐 교구와 인건비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지만 뭐 설립자의 인건비 이 부분은 뭐 부적당하다 적당하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감가상각비를 일정 부분 적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 그것들도 사학기관 뭐 재무회계규칙 이런 데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에듀파인 이런 국가회계 시스템에 모두 반영이 돼도 다 봐도 상관없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항목들이 빠지게 되면 거기서 돈을 빼가는 것 자체가 지금 부정한 돈의 쓰임 이렇게 지금 치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분들 주장이. 저는 어느 정도 그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 한국당이 주장하는 거는 첫 번째는 사실은 국가회계와 일반 회계를 분리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회계 분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 재무회계규칙에서 그런 항목들이 정당한 회계 항목으로 반영이 되면 굳이 이런 회계 시스템 분리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아까 유치원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항목들이 반영이 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다. 예.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 걸려 있지만 그 330일이라는 장기간이 걸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금 이제 마무리는 됐지만 사실은 이제 분쟁의 불씨가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법에 반영해서 예. 법으로 그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간단히 생각도 좀 추격을 하면은 그 사립 유치원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건물 사용료 같은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사용료라기보다는 이제 건물을 소유해야 되거든요. 유치원은 이상하게 이게 소유하게 있어야 됐어요.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차도 안 됩니다. 네. 유치원은 건물 토지를 소유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 건물을 짓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이자 비용은 사실은 회계로 나가야 되는 거야. 회계 항목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 이런 주장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감가상각비, 그 건물이 오래됨으로써 인해서 그 감가상각비 부분은 적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 수선 충당금처럼 그러니까 이게 대출 부분을 빼면은 네. 결국 건물이 계속 이제 쓰이면서 노후화되는 부분에 예.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는 그렇죠. 그런 그래야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 네. 정당한 보상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뭐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걸려 있는 유치원 3법에 그런 정도의 보완이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요. 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유치원 인허가가 나나요? 안 납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마 윤기찬 변호사님이신데 저는 이 헌법까지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헌법상 그 재산권 제한이라는 거는 내가 못 쓸 때 얘기거든요. 예. 수용을 강하거나 아니면 도로로 뭐 사용되거나 내가 사용하지 못할 때 아니면은 뭐 그린벨트 묶였거나 이런 예. 경우인데 사실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화 되고 거기 대출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많은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돈을 빌려서 다른 데서 빌려서 건물을 사서 했을 경우에 그 이자를 그동안에 어찌 보면 이제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를 받아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듀파인을 유치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쓰고 있거든요. 예. 이미 쓰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쓰자는 것이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게 해달라.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어찌 보면 기업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업 예. 내가 쓰고 있는데 이걸 충당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학교가 아니라 사업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건물을 투자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인건비를 받고 사실 인건비는 정해진 게 없어요. 예.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몇 억 받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지금까지 편법적으로 그 시설비 명목으로 가져왔던 거를 다시 이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여기 유치원 3법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어찌 보면 지금 에듀파인이 지금 시행령으로 도입됐고 지금 200인 이상인데도 보니까 50% 이상이 도입했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반대로 가는 거다. 이미 이제 시행령에서 됐고 그다음에 200인 이상 그 사립 유치원 중에 지금 50% 이상이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예. 그대로 시스템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또 시설비 항목을 넣어서 만들자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주장을 요구를 한국당이 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왜 사립 유치원만 특별하게 그걸 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예. 대한 해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정도로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이제 세우고 그야말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대출이라는 건 담보대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담보대출은 그 토지를 구입할 때 담보대출로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예. 단위 개인 대출이죠. 그래서 개인 이자를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저 사유재산권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치원의 원장들이 이 부분을 놀이 그 시설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보이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시행령을 바꿨어요. 법을 바꾼 게 아니고 시행령을 바꿔서 폐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를 첨부해라. 예. 그다음에 유아들의 전원 계획서를 첨부해라. 이 말은 뭐냐면 폐원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유치원을 세워서 쭉 운영해 오다가 정부 방침이 바뀌거나 법령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연착륙 할 수 있는 탈출구를 줘야지. 이걸 탈출구도 없이 그냥 폐원하려고 그러면 3분의 2 동의 갖고 그럼 폐원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행정이 과연 이것이 법치행정이냐. 시행령을 바꿨단 말입니다. 법을 바꾸기 이전에. 에듀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바꿔서 도입한 게 아니에요.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공립 유치원만 회계 시스템이 되게 돼 있어요. 법에는. 예. 사립 유치원은 지금 회계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법 시행령에 보면은 어떤 규정이냐면 인건비 이것뿐만 아니고 시설 그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이런 시설 비용하고 기타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어떤 적정성을 보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도 회계 규정을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뒀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치원 원장들의 만약에 주장이 법 내에서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고 적정하다면 이것들을 법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유치원 설립할 때 다 냅니다. 이 재산을 내가 유치원에 쓰겠습니다. 말씀처럼 이거는 내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각서를 다 씁니다. 내가 만약에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치킨집 얘기 나와서 많은 국민이 공부는 했지만 개인 산업처럼 생각한 거예요. 법상으로는 이미 다 학교로 돼 있고 이 재산들을 마음대로 뭐 자기가 처분하기 못하게 다 돼 있어요. 각서 다 써서 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식은 안 그랬던 거죠. 마치 이제 학원 운영하듯이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어쨌든 다 써서 냈는데 그거를 이제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 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시 이 사립 유치원만 만약에 시설비를 준다 그러면 그럼 공립은 아니죠. 사립 초, 중, 고등학교 이분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 규정이라는 거는 통일적으로 규정돼야지 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고 그건 안 맞다. 그리고 시설비를 요구하는 건 어찌 보면 이게 개인 사업처럼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제가 하나만 시설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에서 시설비, 그러니까 이자나 또는 시설 보수비 명목으로 빼갈 수 있는 회계 항목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시설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달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드는데 실제 그 돈을 회계에 반영해서 적절히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빼가게 되면 이게 마치 부정으로 빼가는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빼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보수비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 노후화되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보수하게 되면 이 비용을 유치원 공공위 회계에서 빼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 회계 반영이 안 되게 회계 항목 잡혀있질 않아요. 유치원 건물에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비를 드려야 되는 저는 건가요? 이게요. 장기적으로 가면 아마 사립학교처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 보수라든지 이거를 다 교육청 지원을 해줍니다. 사립학교 대부분의 한 99% 예산은 다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상교육을 하고 무상급식을 하고 만약에 체육관을 지을 때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중간 단계에 있어요. 기존에 어쨌든 학원처럼 운영하다가 이제 학교처럼 돼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제가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면 이게 국가에서 시설 보수를 했는데 그런 논의는 저는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유치원 3법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지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일각에서는 결렬이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중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어쨌든 하노이 회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쉽지만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이 정도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관점의 차이겠지만 진전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가 사실 언행으로 표현이 된 거, 드러난 거.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거는 비핵화를 바라보지 않고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이었다. 미국과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원했는데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속셈은 비핵화가 아닌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이었다. 그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데 진전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가 사실은 이제 양측에서 원하는 의제가 픽스가 되고 그 범위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죠. 대통령 말씀도 계셨지만. 그런데 대통령 말씀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비핵화의 견인으로 쓰는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나지 않았느냐. 처음엔 그게 가능했습니다. 테이프에 묶어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 지난 것 같은데 그런 또 말씀을 하셔서 내심 또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라 딱 그까지만 지금 북한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으로만 중단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스텝도 있다고 열어놓은 것인지 그 부분 확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야 돼.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시설, 물질, 무기가 이 정도 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라고 어떤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개 리스트는 내놔야 되고 그 각 리스트 갖고 있는 그 물질, 무기, 그 시설에 대해서 폐기할 때마다 그럼 너네 뭐 해다오라고 제재 해제를 거기다 결련시키는 이런 행동 대 행동 원칙, 그들이 주장했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저희가 추구하려고 그러면 일단 리스트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리스트 자체를 안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지역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나서 이게 이제 파국이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진정한 비핵화 의사가 있다면 리스트는 당연히 내놨어요. 위치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트 이런 겁니다라고 내놓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 날카로운 질문하셨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영변을 폐기할 테니까 모든 우리 제재 11개 되는 제재를 다 해제해달라. 이랬으면 제가 보기에 영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죠. 하지만 북한도 분명히 16개 제재 중에 2016년, 17년 5개만 6개인가요? 만 해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5개 그렇죠. 해제해달라고 했죠. 그게 물론 뭐 비중이 몇 프로냐는 이제 뭐 계산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모든 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협상을 당연히 전제로 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진전이라고 보려면 그 상대방,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갖고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어쨌든 양측에서 나왔습니다. 제재 전부냐, 일부냐, 아니면 영변이냐, 플러스 알파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건 제가 보기에 북한도 알고 있다고 봐요. 물론 알파가 어디까지냐, 물론 이제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생화학 무기까지냐, 아니면 뭐 더 이상이냐까지는 문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양측에서 자신들의 있는 패는 나왔다. 그리고 언론에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 지금 북미 간에 이렇게 대화가 이제 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당사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뭐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남북 경협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북 제재 틀 안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량 현금이 안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금강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산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뭐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북한을 이 협상 틀 안에 어쨌든 같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만나야 되고 만나서 뭔가 우리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중재 역할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론, 뭐 운전자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문을 하고 계신가요? 뭐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비핵화가 견인되고 성과가 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동결 내지 핵 동결 내지 핵 군축 아직 군축까지도 안 가고 있단 말이죠. 김정은은 군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 뭐 핵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은 동결이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단 정책적 목표가 뭔지,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뭔지에 대한 확고한 국민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수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표는 비핵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언어를 보면 이건 동결 내지 군축분이 안 되는 거죠. 뭐 영변이 없어진다. 북한이 갖고 있는 시설, 무기, 물질이 얼마인지 저희는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완전 비핵화를 그 리스트 없이 완전 비핵화를 나갈 수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중요한 중재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리스트가 뭐 비공개든 공개든 제출되게 미국과 한국 정부에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리스트만 먼저 제출이 되면 저는 비핵화 과정이나 회담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 얘기된 그 분강 영변 인근의 뭐 지하 시설이라고 보도가 됐던데요. 그럼 우리 정부가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몰랐으면 우리 정부의 또 정보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을 한 입장이 나와서 왜냐하면 우리 자체 정보력으로 알아내기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고 만약에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그 정보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정보력 부재를 넘어서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를 탓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저희 능력이 부족하면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력을 활용해서 올바른 대북 정책을 수립을 했어야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으면은 그 한미 간의 공조는 이루어지고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믿고 싶다는 겁니다. 믿고 싶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공군에서 정보 한 3년 다뤘습니다. 정보장교 3년 있었는데요. 대북 정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이 한 10명만 움직이거나요. 어떤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통화가 이루어져도 사실 대부분 다 감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가 사실은 미국에 많이 의존했던 건 맞아요. 예전에 네. 제가 있을 때는 뭐 90% 이상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핵 어떤 활동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설이 움직이더라도 대부분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모를 리가 없고요. 다만 이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 보고하러 갈 시간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겠군요.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잠시 뒤에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 모임인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공식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예정돼 있죠?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예. 교육정책국 박건호 국장님이십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님이십니다. 이민종 감사관님 대표하겠습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대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서 설립허가 취소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공동체 여러분, 저는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이 계약 연기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상상황실을 통해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원생들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인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지키고 구현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를 규정한 민법 제38조를 한유청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유총은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어느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설립 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국민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아교육의 황무지에서 유아교육에 헌신해 오신 많은 유치원 원장님과 운영장님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 5일 국회 토론회 무산 사태 이후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눈높이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는 2017년 9월 5일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하여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 꿇었던 강서 특수학교 공청회 이후 특수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것과 이전과는 다른 한 단계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처럼 넘겼던 사안들도 이런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혁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달라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길과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후진적 길 사이에서 선택이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는 바로 후자의 길로, 후진적인 길로 다수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에듀파인과 같은 공적인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했으며 사립유치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확대도 거부해왔으며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사립유치원의 많은 원장님들과 운영자님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의 달라진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미래지향적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도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 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유총이 집단 행동을 자진 철회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국민을 겁박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한유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과격한 소수 강경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 소수 강경파와 달리 대다수 유치원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유치원 교육을 바로 세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국민을 겁박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밥은 그 백성의 하늘이다. 옛날 세종 임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정부가 뭘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그 성장 이론을 가져와서 시장을 교란을 해서 정말 시장이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죠. 이 정부가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속이 상합니다. 밥은 그 백성의 하늘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제대로 된 국회 정상화는 아닙니다.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마치 경쟁하듯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양당의 보이콧 경쟁을 하더니 이번에는 소집 요구서 제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민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존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보이콧 경쟁을 하더니 이번에는 소집 요구서 제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빛. 파리를 만든 불빛. 그것은 대담함의 상징이다. 감히 어둠을 상상하지 말라. DS7 Crossback. Audacity drives to excellence.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뉴스브리핑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공장 등에 불법으로 팔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43살 이모 씨 등 25명을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부산항과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는 배를 이용해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린 뒤 180억 원 상당의 기름 2,800만 리터를 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배에 설치한 바닷물 혼합 장치를 이용해 폐유로 둔갑시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상용 기름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황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까지 높아서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 신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 총생산 대비 20% 이상으로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이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하루 탄력근로 확대 합의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지만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25일 내일 하루 2시간 이상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내일 총파업에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 등 간부들만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지부도 확대 간부 파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의 주축인 금속노조 중에서도 핵심 조직인 현대기아차 지부가 사실상 파업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총파업 동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이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등의 회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만날 필요성은 있다면서 현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회동 시기와 초청 대상 등을 검토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번 주에 5당 대표 회동을 하고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가스크메이트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SK케미칼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SK케미칼 이모 전무 등 임원들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 등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3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앞에 있던 51살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수서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36살 윤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66살 한모 씨가 몰던 트럭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충격을 받은 승용차의 엔진룸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제 오후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을 관람했습니다. 김 여사의 영화 관람에는 영화에 출연한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과 영화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김 여사는 영화 속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에 도난당했던 전북 부안의 마을 수호신 돌오리상이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부안읍성 동문 안에 세워진 동문안 당산의 3.2m 높이 솥대 위에서 300년 넘게 마을을 지킨 돌오리는 2003년 3월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유통이 쉽지 않자 절도범들이 숨겨둔 채 시간이 흘러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